안녕하십니까? 젊을 때는 이런 거 그냥 했는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컨닝 페이퍼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선 것은 그 말만한 소음꾼으로 선 게 아니라 미학자로서 섰고요. 아시겠지만 미학이라는 학문은 미와 예술에 관한 학문입니다. 철학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근데 그 학문이 미와 예술에 관한 철학적 연구 이렇게 범위가 좁아들었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예술 작품은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데 있잖아요. 박물관을 가든지 미술관을 가든지 그런 데서 잠깐 보고 이 재미없는 산문적인 삶 속에서 잠깐 소풍을 가는 거죠. 운문적인 미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시 산문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삶과 예술이라는 게 딱 분리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예술 작품은 바로 뭐였냐면 나예요. 자기 자신. 삶 자체가 예술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상으로 여겼던 게 미적인 윤리적인 이상이 칼로카가티아라 그래요. 근데 칼로카가티아는 선미란 뜻입니다. 칼로는 아름답다란 뜻이고 아가토는 덕. 오늘날과는 좀 달라가지고 그게 그냥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수완이 있다, 능력이 있다, 우월하다, 우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윤리적인 덕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어떤 이런 것들 그걸 합쳐가지고 칼로카가티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치가 우리는 진선미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근데 고대에는 그런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착한 일 한 사람의 얘기를 흔히 미담이라 그러죠. 선담이라고 안 그러죠. 그런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뭘 이상으로 삼았냐면 자기 삶을 예술작품으로 가꾸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지고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있는 극한적인 아름다움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은 바로 뭐가 되느냐? 신이 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피디아스 같은 사람은 조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현실에 트로이의 헬렌을 만드는데 현실에서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있는 인간들은 그 아름다움에서 어딘가가 다 흠이 있거든요. 그래서 흠 없는 사람을 찾다 결국은 못 찾고 어떻게 했냐면 5명의 여인을 모델로 삼아서 그 여인들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만 따서 조합해서 신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여자 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남자보다도 더 아름답고 극한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인간을 모델로 한 그 조각 작품이 신상이 되죠. 신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아름답게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그 극한까지 아름답게 끌어올려서 신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이상을 다룬 그 텍스트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텍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의 향연이에요. 원어로는 심포지움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 대학에서 심포지움 하죠. 원래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심은 함께고 포지움은 술잔이에요. 그래서 같이 술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그냥 부어라 마셔라 코가 삐뚤어지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술을 마시면서 철학 얘기라고 문학 얘기라고 예술 얘기를 하고 덕과 정의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고상한 술자리였습니다. 그걸 심포지움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술을 안 주더라고요. 학술대회 가도. 옛날에 원래 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심포지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지난번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술을 좀 덜 마시고 얘기를 좀 많이 하자. 합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정하자. 오늘 주제는 누구로 할까? 라고 할 때 한 사람이 제안을 하기를 수많은 신들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지만은 에로스 신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건 뭐였냐? 의인화예요. 그러니까 에로스 신을 논하자라는 걸 결국 에로스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뭔지를 한 사람씩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플라톤이 딱 플라톤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죠. 물론 이제 플라톤 얘기겠지만은 플라톤은 항상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재밌게도 그때 소크라테스가 누구의 입을 빌냐면 디오티마라는 여인, 무녀예요. 무녀한테 들은 얘기를 하면서 해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미의 이디아에 도달하는 길, 그것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소년의 몸의 아름다움을 보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소년의 몸의 아름다움, 거기서 그걸 깨닫게 되는 모든 신체, 모든 소년들의 몸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된다면 몸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정신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법과 제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계속 상승하다 올라가게 되면 아름다움은 그 자체에 도달하게 된다. 그걸 이제 미의 이디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 미의 이디아에 도달하는 게 이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미의 이디아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소년의 몸의 아름다움을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윤리학이라는 게 에로스, 즉 사랑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좀 우리한테 좀 이상하죠. 아니 왜 사랑인데 왜 하필 또 소년이냐? 그건 바로 뭐냐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디서 적용되는 거냐면 남자와 남자의 관계입니다. 즉 성인 남자와 미소년의 관계 속에서만 사랑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고, 그 이성적인 관계, 쉽게 말하면 남편과 부인의 관계는 영역이 달라요. 어디에 배치가 되냐면 오이코노미아라 그래요. 가정관리술에 배치. 그러니까 아내라는 것은 일종의 동업자라는 거죠. 나랑 가정이다라는 기업을 함께 운영해서 애를 낳아서 그 재산을 불려가지고 애한테 물려주기까지의 과정. 그래서 그걸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뭐가 된 거야? 이코노미가 된 거죠. 거기에 배치되어 있고, 오히려 사랑은 그죠, 남자들 간의 사랑, 동성애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애를 낳고 싶으냐 그러면 아내한테 가라. 그 다음에 네가 여자랑 자고 싶으냐 그러면 헤타이라라고 말하는 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조선 시대의 그 기생이라고 하나요? 아주 문모에 뛰어난 그 기회에 뛰어난 거 있죠. 그래서 최초의 여성 철학자들은 다 헤타이랍니다. 그리로 가라. 그 다음에 네가 사랑을 하고 싶으냐? 그럼 소년에게로 가라.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성애를 보면은 소년과 성인 남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리스라는 나라가 참 좋았던 건 바로 뭐냐? 직접 민주주의였죠. 여러분들은 아마 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대변한다고 생각 안 하죠. 간접 민주주의지만 그들은 직접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내가 곧 국가다. 국가와의 일체감이 굉장히 강했고,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국가라도 나의 사적인 영역을 침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그냥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건 애정 관계죠. 두 사람의 연애 관계고, 그걸 아프로디지아라 그래요. 아프로디지아, 육체적인 사랑 관계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공적 관계이기도 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성인 남자 한 사람이 소년을 하나 구해서 정해서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앞으로 이 폴리스를 담당할 인재로 키우는 교육학적 과제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멘토와 멘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성인 남자는 지혜를 주고, 그 다음 소년은 육체를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등가 교환 또는 불평등 교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향연이라는 게 왜 쓰여졌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쓰여진 텍스트입니다. 뭐냐면은 이 사적 관계가 공적 관계가 같이 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왜냐? 그 소년을 뭐라고 불렀냐면 당시에는 에로메노스라고 불렀는데, 그건 그리스어로 사랑을 받는 자란 뜻이에요. 구애를 받는 자, 수동태죠. 반면에 어른은 에라스테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더 러빙이에요. 사랑을 하는 자, 구애를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뭐 그런 관계 있죠. 그 여성과 남성의 관계 비슷하게 이게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애를 받고 구애를 하는 자. 그런데 뭐냐면 사적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이 소년을 구애를 받는 자로 만들거든요. 수동적인 자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공적 관계자는 얘를 뭘로 키워내라? 여자로 키우는 게 아니라 뭘로 키워내라는 거야? 남자로 키워내자. 능동적인 그런 존재로 키워내라는 게 공적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쓰여진 텍스트가 바로 플라톤의 향연이고, 그 해법이 바로 뭐냐면 이른바 플라토닉 러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해법은 간단합니다. 사랑을 해라. 육체적인 사랑을 해라.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육체적 사랑을 이제 그만하고, 그 사랑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을 사랑하는 데서 어디를 사랑하는 대로, 정신을 사랑하는 대로 옮겨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육체적인 사랑을 아프로디지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정신적인 사랑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애라 그러죠. 우정, 우애. 그걸 갖다 필리아라고 하는데, 즉 소년이 자라서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게 되면 이제 육체적 관계는 접고
그 사랑을 갖다가 정신적인 것으로 승화시켜라. 이런 해법이 바로 플라토닉 러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죠. 두 가지 점에서 다른데 플라토닉 러브는 일단 동성애예요. 이성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플라토닉 러브는 원래 육체적 관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란 얘기예요. 아까도 이데아로 올라가는데 가장 그 첫 단계가 바로 뭡니까? 소년의 몸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토닉 러브라는 개념은 잘못, 즉 기독교적인 윤리학에 의해서 잘못 해석된 것이고 원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그걸 전환하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소년의 몸이 이제 남자의 몸으로 변할 때쯤, 즉 소년에게서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애가 육체적으로도 아주 역력하게 남자가 될 때쯤이면 그것을 갖다가 관계를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를 찬양했던 그리스 문화지만은 다 자란 성인이 아직 동성애를 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관계를 아프로디지아에서 필리아로 바꿔내는 게 바로 플라토닉 러브라는 테크닉인데 그 테크닉이 가장 능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죠. 이 사람은 이제 그 기술의 대가였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그 관계를 갖다 아프로디지아에서 필리아 관계를 하려면은 약간 불평등 관계였잖아요. 주의 지혜를 주고 신체를 받는다라는 불평등 관계가 아니라 둘 다 남성, 성인 남자들 사이에 평등한 관계를 바꿔야 된다. 그럼 그 토대가 되는 게 바로 뭐냐? 그 불평등 교환의 근거가 됐던 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 성인 남자는 지혜를 갖고 있죠. 쟤는 지혜가 없죠. 그 사실부터 부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늘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면 나는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지의 지라는 거죠. 그래서 델피의 신탁에서 뭐라 그랬느냐?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바로 소크라테스다. 왜? 그는 자기가 지혜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다. 이른바 그게 무지의 지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너한테 줄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뭐예요? 받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너한테 줄 수는 없지만 지혜를 낳게 할 수는 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산파였거든요. 산파처럼 지혜를 낳게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지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혜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혜라는 건 너와 나의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탄생한다라는 거고 그걸 추구해다 계속 올라가게 되다 보면 저 하늘나라에는 이 대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향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남자가 나오죠. 알키비아데스라는 미남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 소크라테스 선생을 갖다가 연모한 나머지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선생님한테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라 그렇게 잡았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계속 가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억지로 졸라가지고 결국 소크라테스 선생님하고 나랑 동침을 하는데 성공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우스 신께 맹세코 그날 밤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제 몸에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소크라테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너랑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 나 지혜를 줄 것도 없고 너한테 받을 것도 없다. 너와 나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고 우리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지 육체를 탐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재밌는 게 이제 뒤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에라스테스는 구애를 하는 자라 그랬죠. 에로메네스는 구애를 받는 자라 그랬는데 지금은 소크라테스가 에라스테스인데 구애를 누가 하고 있어요? 알키비아데스가 하고 있죠. 그건 바로 뭐냐? 너도 이제 다 자랐고 성인이 됐다. 그 다음에 너도 이제 너의 에로메노스를 찾아서 가라.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야말로 에로틱의 대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를 보고 상대의 몸을 보거나 또 상대의 지혜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둘이서 같이 지혜를 낳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곳,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세계라는 곳으로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이렇게 관계를 아프로디지아에서 필리아의 관계로 전환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옛날에 같이 봤지만 이제는 같이 동일한 한 곳을 같이 보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소피아 지혜고요. 그렇게 관계를 전환한 연인들의 영혼의 어깨에서는 날개가 돋아난대요. 그래서 그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솟아 올라가지고 저 신들이 산다는 올림푸스 산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신들과 합류해서 그 신들의 눈으로, 즉 영원의 상하에서 신들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신이 되는 게 바로 뭐였느냐? 이제까지는 육체에 대한 사랑이었는데 그게 뭘로 변했죠? 소피아, 지혜죠. 그 다음에 그걸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필리아, 우정이죠. 또는 우애, 정신적인 사랑이죠.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필리아 덕에 소피아를 합치면 필로소피아, 그게 바로 철학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게 이게 이제 플라톤의 러브고 그리스인들의 사랑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우리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막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몸에 끌리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남자도 늙고 여자도 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관계를 이제 서서히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육체적 사랑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때쯤엔 정신적인 사랑으로 가면서 우정의 관계로 전환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관계를 전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이 평생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동성애만이 아니라 이성애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렇게 철학에서 이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철학이 하도 과학화되다 보니까 존재론이니 인식론이니 이런 거지. 원래 그리스인들이 던졌던 그 질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도대체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철학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학에서 다루는 것도 예술 작품 얘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의 교양 또는 뭐 여행 가면서 보는 거, 이렇게 돼 버렸지. 사람들은 정작 아름답게 가꿔야 될 것이 내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아오지 않았던 거죠. 사회가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이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존재의 미학,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내 삶을 되도록 아름답게, 내 삶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행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란 건 바로 내가 내 상태를,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 잠재적인 상태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느냐. 그리스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철학은 이제 에로틱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에로스 신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에로스 신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떻게 탄생했냐면 아프로디테, 즉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탄생이래. 그때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보면은 비너스 옆에 큐피드가 따라다니죠. 이 큐피드가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리스에서는. 그건 로마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의 로마식 이름이고, 큐피드는 에로스의 로마식 이름이죠. 그래서 같은 날 태어났기 때문에 늘 같이 다닌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태어났느냐? 신들이 아프로디테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신들이 마시는 그 음료를 넥타라 그래요. 넥타를 마시고, 그 알코올 음료입니다. 취해 있는데 포로스 신이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이 포로스 신이 이제 술에 취해서 잔디밭에 누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문 밖에는 여인이 있었어요. 인간이에요. 빼냐라는 여인인데, 빼냐는 가난의 의인화예요. 가난한 여인이 부자니까. 그래서 슬쩍 그 옆에 동침을 해가지고 거기서 애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애가 바로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엄마의 피와 아빠의 피를 물려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로스는 바로 뭐냐? 지혜가 없어요. 가난한 엄마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혜가 아빠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사랑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로스가 원래 욕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욕망이라는 건 바로 뭐냐? 지혜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의 욕망들. 다시 말하면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가진 존재가 바로 에로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들은 지혜를 갖다가 욕망하지 않아요. 왜?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들 중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아예 지혜가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인간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자들만,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자들만 그 지혜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도 결국 뭐예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필로소피아라는 거고, 결국은 철학은 뭐였냐? 바로 그 에로스다라는 거예요. 에로스 신처럼 지혜는 없지만 그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 활동, 그게 바로 철학이고, 그건 바로 에로스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로스 그 자체가 사실은 소피아에 대한 필리아니까, 사실은 필리아, 철학 자체가 일종의 에로스에서
에로스의 활동이다, 또는 에로스가 그 활동을 완성한 단계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에로스는 어떤 거냐면 항상 자기보다 계속 초극하는 존재예요.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낫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더 낫고.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아레테라고 하는데, 그 아레테는 착하다 이런 단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수함이에요. 우수함이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썩이는 걸 그 사람들 악덕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가 갖고 태어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사는 상태, 그걸 갖다 그들은 덕이라고 부른 거고 아레테라고 부른 겁니다. 예컨대 제가 이제 컴퓨터를, 저는 뭐 맨날 HWP밖에 못 쓰거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근데 내 동생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오늘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은 지금 컴퓨터가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의 약 0.00001%를 활용하고 있어. 그럼 컴퓨터의 덕이 아니라는 얘기죠. 충분히 활용하는 상태. 그게 이제 컴퓨터의 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존재하는, 그래서 인간과 신의 그 중간적인 존재자를, 그리스들 보면은 신이 있고 반신 반인이 있고 인간이 있고 반인 반수가 있고 그 밑에 짐승이 있잖아요. 그 반인 반신, 그것을 그리스인들은 뭐라고 불렀냐? 다이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엔 뭐가 됐냐면 데몬이 된 거예요. 악마가. 원래 악마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신의 중간에 있는 것은 잡귀다, 그래서 데몬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끝없이 자기를 초극하는, 이른바 니체가 말한 초인, 그런 삶의 상태, 어제보다 더 나아지려고, 더 우수해지려고 열심히 애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인은 히틀러 같은 사람도 아니고 박정희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위대한 이런 슈퍼맨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누구나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우수함, 그 우월함이라는 건 남에 대한 우수함, 남에 대한 우월함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우월함? 그러면 이제 파쇼 논리가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한 우월함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함입니다. 김연아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사도마와의 대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김연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생각 안 한다. 왜냐하면 나의 경쟁자는 오직 나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없이 자기를 초극해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를 더 낫게 만들면서 그 삶을 계속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미학. 원래 그리스인들은 그런 미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존재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 보면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스, 사람이 똑똑해져야 돼,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그다음 에토스, 훨씬 더 나아져야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 더 나아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로고스, 이성적인 사유를 못 해요. 오히려 더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있고요. 더 윤리적인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잘못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 용서할 수 있는, 더 윤리적으로 더 타락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회 전체가 이제 거꾸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그겁니다. 아름다운 삶이란 무언가, 좋은 삶이란 무언가. 바로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삶을 더 좋게 만들 때, 바로 거기에 이제 행복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게 바로 이 존재의 미학을 좀 생각해보자, 다시 되살려보자라는 거죠. 저는 누구나 다 존재의 미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이제 라떼는이 돼버리고 꼰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이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다만 뭐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무슨 이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다, 이 정도의 권고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원칙이란 건 바로 뭐냐면은, 누가 돈을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 있죠. 돈만 준다고 모든 거 바꾸잖아. 그럼 그건 원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컨대 어떤 사람은 자기 원칙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요. 어떤 사람이 있죠. 자기 위험한 거 알지만 누구를 구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목숨을 잃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뭔가가 있나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바로 그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거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에 팔리지 않는. 인생에 여러 번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인생에 너댓 개를 살 수 있다면 나도 그 중에 한 삶은 그냥 막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걸 망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원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돼요. 일관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관성이 있어야 그 삶이 아름다워 보이지.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기준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옛날에 이 말했던 사람이 저 말하고 한 사람이 같은 입으로 두 말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건 원칙이 없다는 거고 기준이 없다는 얘기고 삶의 미학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냥 그 존재들이 너무너무 비루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아무런 권력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주 많은 돈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비루한 존재들이고요. 불쌍한 존재들인 겁니다. 자, 인생은 저는 수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수열이 공식이 있죠. 그럼 어떤 게 나올지 이렇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두는 수에 의해서 그 수열의 공식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식이 자꾸 바뀌는 삶은 아름답지가 않겠죠. 물론 어떤 순간에는 내 이제까지 공식이 잘못됐어. 그럼 반성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쓰고 그게 더 좋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때로는 이랬다 때로는 저랬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공식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원칙이라는 건데 원칙이 보이지 않는 삶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요. 그 삶이 좋은 삶도 아니고 또 그런 삶이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 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수를 잘못 둠으로써 공식 전체가 내 인생 공식 전체가 다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화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여기 한 부분을 할 때 거기만 신경 쓰지 않거든요. 이 한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보죠. 그 속에서 수를 두는 거잖아요. 그 디테일을 망치면서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불행히도 며칠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부분에 그 삶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배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배려하는 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자본한테 여러분들은 그냥 이윤 추구의 도구예요.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챙겨주지 않거든요. 챙겨줄 건 바로 누구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같아 귀하게 보지 않아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부분품으로 보지. 여러분들 귀하게 여길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귀하게 여겨지느냐?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킬 때, 그리고 남들한테 그것이 남들의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에토스를 지키고 그다음 로고스, 훨씬 더 내가 어제 오늘보다 더 스마트해지고 어제 오늘보다 훨씬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면 사회도 더 좋아지겠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배려하는 것이고 뭘 배려하는 겁니까? 사회를 배려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예술 작품이 또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나만 예술 작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예술 작품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들어서 내가 태어났을 때 들어와서 입장했을 때보다는 퇴장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서 원칙이 생기는 것이고요. 바로 그 원칙을 갖다 지키는 데서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고 그 아름다움을 지키는 데서 아름다움을 갖는 데서 좋은 삶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이제 행복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아름다움은 외면적인 아름다움만 보지 마십시오. 대개는 뭐 성형을 하고 뭐 하고 지금 보게 되면 수많은 아름다움의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 삶 자체가 유미화되는데 그 유미화라는 것이 저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으로는 공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아름다우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조형 예술처럼 내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삶을 뭐로 하냐면 삶은 조형 예술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연극 예술인 것 같아요. 연극엔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그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일관적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외면의 아름다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격의 아름다움들. 저놈 성깔 있네. 저놈한테는 아무리 돈을 주고 뭐 하라거나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라는 이런 거 있죠. 이런 성격미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예술하면은 아름다움만 있는 건 아니죠. 예술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게 바로 뭐냐면 아마 상상력이랄 겁니다. 상상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또는 창의력. 디지털 시대에는 이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미학이라는 게 그저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그 좁은 예술의 영역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미학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가 예술 작품, 쉽게 말하면 창작물이 되어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기술적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테크노 이미지네이션이에요. 과거에는 이미 있는 세계를 어떻게 잘 바꾸느냐, 어떻게 바꿔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 더 중요한 능력은 바로 뭐냐면 이미 있는 세계를 연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아직 없는 세계를 떠올리는 능력이에요.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상해서 그 비전을 세우게 되면 그 비전을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현실로 실현해줘요. 다시 말하면 기술과 상상력의 연합인데 여기서 역시 주도권을 잡은 것, 이니셔티브를 잡은 것, 헤게모니를 잡은 건 누구냐면 상상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옛날에 상상력이라는 건 시인들만 갖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 누굽니까? 예술가들만 갖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예술가입니다. 누구나 다 상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두의 상상력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상이라는 건 사실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거고 불어로 말하면 아브니흐죠. 올 것, 아브니흐. 올 것이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버추얼 리얼리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른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현실을 우리는 자꾸 실제랑 대비시켜서 이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버추얼의 뜻은 바로 가짜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뜻은 뭐였냐면 잠재성이라는 뜻이에요. 버추얼한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사위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주사위는 눈이 6개가 있죠? 하지만 던졌을 때 실현되는 것은 몇 개죠? 그중에 눈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 그 실현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인 거죠. 하지만 그 주사위 안에는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실현될 수도 있었을 5가지 가능성이 아직 있죠. 바로 그걸 퍼다가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기술적 상상력인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잠재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 액츄얼라이즈 하는 거고 또는 리얼라이즈 하는 것. 이게 이제 옛날에는 뭐예요? 예술가들이 작품 속에서만 하던 것, 예술이라는 아주 좁은 영역에서 작품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창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스티브 잡스하고 누구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갖고 있는 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 기기라든지 그 스마트폰 기기로 인해 가지고 변한 모든 사회적 삶들이 있죠. 일하는 방식도 변화했고 뭐 언택트니 뭐니 온갖 그다음에 상거래부터 사회,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이 다 변했는데 이런 지금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언젠가는 현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상상이 오늘날 실현됐다라는 거죠. 컴퓨터라는 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계산기거든요. 옛날에 계산기가 있었어요. 주판이라고. 근데 주판 가지고 우리가 수 계산만 하잖아요. 컴퓨터도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컴퓨터를 갖다 계산하는 데 쓰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과학자들 빼고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컴퓨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누군가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컴퓨터는 기계 안에서 이 계산기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실현될 수 있을 수많은 잠재성들을 보고 그걸 퍼다가 실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런 디지털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입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뒷받침하는 기술적인 상상력인 거죠. 테크노 이미지네이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가상을 현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미래로 가야 되거든요. 가상을 현실로 만드는 게. 가서 미래의 비전을 지금 당겨서 여기서 지금 현재에 실현시키는 것. 여기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술이 어디로 가? 그냥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가지고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죠. 그 거짓말을 갖다가 진실로 뒤바꿔 놓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 가 보세요. 팟캐스트를 보세요. 온갖 거짓말들 많죠. 그 구라를 몽땅 다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장난점으로 빠지고 있죠. 이건 바로 기술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반동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우리한테 제공한 굉장히 중요한 미학적 가능성이거든요.
이제는 작품으로만, 예술 작품이나 조그만 영역에서만 그런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의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디지털 시대가 우리한테 주었는데, 그 가능성들을, 그 기회를 우리는 고작 뭐 하냐면 미래로 가서 정말 실현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잠재성들,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부패한 정치인들, 어떤 부패한 정치인을 변명해주고 어떤 부패한 당을 갖다 변호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갖다가 사실로 둔갑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참을 수 없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그럽디다 저보고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 예. 흑색 매연을 갖다가 사회에다 잔뜩 뿌려놓고 나가면서 기껏 한마디 해준 게 백색 소음이고요. 제가 지금 백색 소음을 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이걸 인문학적 과제라고 봐요. 이제 저는 옛날과는 달라졌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충격받는 일들이 계속 연타 터지다 보니까 이른바 멘붕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와버렸고, 더 이상 옛날에는 이제 이 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저 당이 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습니다. 기대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렸고요. 오로지 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정치라는 것이 사람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우리가 진짜 뭐가 정의인가, 뭔가 옳은가를 갖다 따지고 논증하고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뭐가 정의인가를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했던 말이 나한테 돌아오잖아. 버든 오브 커미트먼트에서 공약의 부담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게 옳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건 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조만대장경 이런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에토스, 로고스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참는 건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색 소음을 요즘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타격을 주거나 지지율을 떨어뜨리거나 이 당이 뭐 집권하거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어느 당이든 간에 지킬 건 지켜야 되고, 정치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의 목적 자체를 배반하고 있다. 그걸 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원칙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자기 삶을 배려하지 못하고, 왜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면 이해라도 가겠는데 왜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남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망가뜨리면서 함께 망가지려고 하는지, 즉 이미 망가진 사람들을 갖다 옹호하는 가운데 자기까지 같이 망가지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요란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 권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삶을 배려해라. 아무도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된다? 원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원칙이란 건 바로 뭐냐? 누가 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내가 돈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나한테 있다. 바로 그럴 때 그 사람은 고귀함을 가질 수 있고 존귀함을 가질 수 있고 그 삶 자체가 가치가 있고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꼰대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한 인생이고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적어도 그런 원칙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다. 물론 저도 수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래왔지만 어떤 부분에서 나도 뭐 위선적인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큰 대체적인 틀에서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고.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원래 협력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래요. 협력을 하게 만들어져 있대요, 원래. 종족과. 근데 그러니까 종족 전체가 다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 잘못된 거 알아도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잘못 나갈 때 이른바 지식인들이 나서서 이게 잘못됐어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식인들마저도 그냥 다 저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내 삶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소중하게 여겨줄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삶에 여러분들한테도 참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나름의 방식으로 나름의 현장에서 원칙을 아주 작지만 조그만 원칙이라도 정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있나요? 예. 잠깐만요. 마이크가 닿을 겁니다. 삶의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원칙을 만들었던 본인만의 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그건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먹물이잖아요. 그러면 먹물은 바로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같은 지식인들 또는 먹물들은 그 프리드리히 실러가 얘기한 것처럼 먹물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얘기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원칙이죠. 사실 나도 그렇거든. 내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저쪽 당 가가지고 이쪽 미안합니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식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연예인들의 일이에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을 겁니다.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부당한 것들을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럴 때 거절할 줄 아는 것들. 근데 그 거절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망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참아낸다라든지 쳐낸다라든지. 지금 사람들이 그거죠.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대개는 부패가 다 그런 고리예요.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부패가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욕 좀 먹을 겁니다. 저놈 싸가지 없다, 또 인정머리 없다, 또 나쁜 놈이다, 뭐는 하여튼 뭐 이런 얘기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원칙을 한번 정해보시죠. 내가 이런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어딘가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순간 그런 결단을 내릴 때가 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쪽에서 동료가 지금 성추행 당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료가 나한테 고민을 얘기를 했는데 잘랐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줬죠.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러다라고 하면 그런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때는 내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를 같이 옹호해주다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난 그 사람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지금 이 사건 벌어졌지만 내 윤리적 직관은 지금 그 시장님이 아니라 그 시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았던 그 여성 옆에 서 있는 게 난 내 윤리적 직관은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 쓰는 거예요. 타협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뭐 쇼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난 이게 옳아. 그리고 난 이런 원칙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을 바꿀 수는 없어. 지금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아니야. 작은 상황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 원칙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습관이라 그러죠.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어쩌다 한번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그거는 아직 덕이 아니래요.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니다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행위가 계속 누적되고 반복돼야 돼요. 계속 됐을 때 저 사람은 그런 도덕적 실천 능력이 있구나. 윤리적인 돌파 능력이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서는 되는 것 알죠? 유치원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면 난 그 기본적인 윤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안 지켜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걸 지키고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거기에 이제 희생이 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는 그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이고 그걸 지킴으로써 나는 내 삶이 존귀할 수 있고 고귀할 수 있고 내 삶이 유지가 될 수 있어. 이런 거죠.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요즘 뭐 진 교수님 유튜브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카타르시스를 얻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에너지 레벨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힘듦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뭐 삶도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 건가 하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는 그 얘기하고 1월 달부터 페이스북 하면서 얘기하고 한 3달 정도면은 다 내 할 얘기 다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또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 달라고 문자가 날아오고 많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면은 내가 말만 하면 막 기사들이 실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기자들이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핑계 대고 그걸 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책임감까지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러는 건데 굉장히 힘든 상태고요. 제일 힘들었던 건 바로 뭐냐면은 뭐 옛날엔 그랬잖아요. 어떤 그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세력들과 싸울 때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같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쟤들하고 하나도 안 다르다는 사실을 갖다 깨달았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공격을 내가 이제 그들을 비판하니까 그들은 또 집단으로 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뭐랄까 힘듦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편에서 예컨대 옛날에 저쪽 보수당에서 막 나를 갖다 지지하잖아요.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건 사실 나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막 지지하면 내가 좀 약간 불편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들을 또 언젠가 비판할 텐데 그때는 또 나를 미워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보내는 환호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걸 나의 것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으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를 갖다 정말로 내 뜻을 알고 내 뜻과 동의해 주는 사람들 극소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외로움들, 힘듦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술이나 한 잔씩 하고 밥이나 먹으면서 투덜투덜거리고 그렇게 올망졸망 모여가지고 책도 좀 내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 힘들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그 이상을 잃어버렸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엔 내가 이루려고 했던 이상들이 있는데 그게 젊은 시절에는 사회주의였는데 1989년에 사회주의가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이제 완전히 또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해가지고 다시 세운 어떤 이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정권은 바뀌었어도 권력은 그대로 있었고 옛날에 내가 저 사람들이 했던 그 비판을 똑같은 비판을 지금은 이 사람들한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 사람들을 비판할 때 그 환호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나는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나를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바닥이고요. 원래는 이제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원래 저는 지금 약간 디오게네스거든요.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이제 저처럼 놀다가 추방형을 당해요. 시노페 시에서.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탁 사람들이 와서 놀리는 거지. 너 자식 까불다가 결국 추방당했네. 추방형 당했네. 랄랄라 막 놀리니까 디오게네스가 아주 태연하게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추방형을 내렸냐? 그럼 난 떠나면서 뭐라냐? 그럼 난 너희들에게 체류형을 내리노라. 헬조선에 있어라. 그다음에 나간다라는 거였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예. 예,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또 혹시 저 디프님. 네, 저는 지금 철학과 학부생인데요. 예. 사실 제가 철학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통찰에 대한 거였습니다. 인사이트. 그래서 저는 통찰을 과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통찰이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론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뭐 익히들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고전을 읽어라, 뭐 책 같은 걸 읽어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찰을 얻기 위해선? 이게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보가 있죠. 그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데이터를 조직하면 그 지식이 돼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하게 되면 데이터 자료가 있죠. 자료를 갖다가 처리하게 되면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 정보들을 갖다가 조직을 하게 되면 그게 지식이 되거든요. 그 지식을 시스템화하게 되면 체계화하게 되면 그때 이제 통찰이라는 게 생기는 이 4단계의 운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는 제가 깨달았던 건 바로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아직도 학문을 바라보는 게
훈고하기예요. 고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위신, 뭐 학위를 따기 위한 어떤 것 내지는 내가 좀 많이 안다는 것, 과시하기 어떤 것,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유학 가서 처음에 깨달았던 건 저도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딱 갔는데 첫 수업 시간에 뭐냐면 법의 힘이란 데리다의 텍스트였는데 굉장히 그 법 철학에 관한 세미나였는데 세미나 하는데 그 발제자가 갑자기 주섬주섬 꺼내더니 신문을 꺼내서 그 날짜 신문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뻥 했죠. 아, 얘네들은 그 추상적인 학문이 이 일상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학문이라는 건 도구고 그걸 가지고 우리 배웠으면 우리나라 현실을 갖다 잘 설명하는데 써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컬럼을 붙이잖아요. 컬럼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컬럼을 딱 쓰면은 즉 데리다, 락강 이런 사람들 이론을 가져다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써먹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 락강은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술 도구를 자랑만 하지 그걸로 실수를 못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건 그냥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현실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가운데서 통찰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학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라는 것을 기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생각해요. 교수라는 걸. 기능을 못해요. 기능입니다. 기능이고 학문이라는 건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락강을 배우든 데리다를 배우든 뭘 배웠든 간에 고전을 배우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걸 갖고 네가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현실을 설명하는데 그 도전을 써먹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통찰이라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걸 할 때도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현실하고 어떻게 연계시킬까? 그다음에 지금 이 추상적인 얘기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다음에 그중에서 올바른 입장이 뭔가를 내보고 비판받고 뭐 이러는 가운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이제 통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전을 막 읽어라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텍스트를 어느 분야에 들어서 공부를 할 때는 그 멘토가 꼭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혼자서 독학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지만은 독일 유학 가가지고 그 못된 교수님 밑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아유 굉장히 욕 많이 먹었습니다. 사람 뭐 팍팍 무시해요. 딱 보면 휙 던지면서 이걸 글이라고 써왔냐고 막 이러면서 내가 보기엔 말이야 당신은 뭐 박사 코스 못 돼. 이거 석사 논문 중에서도 잘 쓴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막 인신공격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당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배웠는데 그게 이제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야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그 들어가기 전에 그 분야에서 좀 알려진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일단은 얘가 이걸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까?라고 그 리스트를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과 접목된다라는 것들. 학문은 도구다. 그 자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설명 못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내가 학문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예. 예. 마지막 질문 바꿔주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원칙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실생활에 그 원칙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때 확실하게 판단이 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린지 이제 상황이 답이 안 서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뭐 철도 위에 작업자 같은 딜레마도 생기는 거고 아니면 쉬운 예로 들면은 뭐 놀이공원에서 무조건 줄을 서서 타야 되냐 아니면 돈을 내더라도 조금 더 앞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냐 이런 나 자신이 판단하기 힘든 문제에 이제 닥쳤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판단이 안 되면 판단 못 하는 거죠. 그런 판단 중지 상태가 되는 거고 사실상 그런 윤리적 딜레마 상황들은 우리 상상에 종종 발생하지만 그렇게 빈번한 건 아니에요. 아마도 지금 마이클 샌들의 정의론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온 그 예를 좀 든 것 같은데 되게 철학자들이 그런 예를 드는 것은 그 철학적인 사유를 아주 극한까지 몰고 가서 하는 사유 실험이지 그 사유 실험이 현실에서 막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물론 이제 그럴 때는 내가 판단이 안 되면 판단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딜레마다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한쪽 편을 갖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조금이라도 내가 볼 때 더 좋은 게 있으면 그쪽 입장에 가가지고 부딪혀 보는 겁니다.
부딪혀보고 어차피 윤리적 기준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사람들 중에서 그 사회적 다수의 합의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합의를 만드는 과정 속이고 거기 합의에 내가 그 합의를 만드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생각이고 설사 그 합의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충분한 민주적인 토론을 거쳤고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합의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갖다가 반박한다면 지금 없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논증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사회적 문제화해서 그 기준을 바꾸자라고 다시 제안할기까지는 전까지는 건 존중되어야 보고요. 그게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